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로 2교시 제1교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의 입장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은 교집합 부분이 많아서 굳이 억지로 시간을 맞춰 나가는 강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전에 약속드린 것처럼 비중이 높은 것을 중점으로 해서 피로도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적에 사회사업이라고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또는 아니면 대상자별로 나눌 적에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하는 것처럼 그냥 사회사업 그러면은 사회복지 현장 실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거기 사회복지 실천을 시험용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까? 문장을 길게 이제 선생님들은 쓰고 있지만 우리가 체크할 것은 거기 첫 번째 페이지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의 돕는 활동이죠. 문장이 깁니다만 결국에 사회복지의 대상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이언트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요 보호자의 욕구 충족이나 요 보호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원조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길지만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쨌든 제일 끝에 둘째 줄에 돕는 활동만 줄쳐놓으면 되겠죠. 요즘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워커가 치료해주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 초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는 활동.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정부의 제도 안에서 둘째 줄 펼치는 전문적 활동.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의 활동입니다. 전문적 활동.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둘째 줄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활동. 뻔히 알지만 시험용이니까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활동이다. 또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문장은 길게 뭐라고 되어 있지만 원조 과정이다. 1번이나 돕는 활동이나 원조 과정이나 셋째 줄에 나와 있죠. 또 사회복지 실천이란 젤로 끝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들이 쓴 그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보면은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이란 정부의 제도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자 원조 활동. 나도 말로 길게 했지만 다 싫은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까지 이 페이지를 고민하면서까지 읽을 것은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시험용 용어니까 한번 귀에 한번 걸쳐봤습니다. 다음에 학자들의 정의에서 리치몬드 컷이 있습니다. 리치몬드 컷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리치몬드.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치몬드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정립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시작한 사람.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가문이 이렇게 부자인 땅콩농장주 이름을 보면은 그 아주 부자인 대농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어쨌든 추석도 지내있으니까 빨리 어쨌든 대농장을 하나 가지시면 될 겁니다. 리치몬드가 1917년에 뒤에서 나오게 된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이론 정립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인과 환경 간에 줄 바꿔서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 줄 바꿔서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네 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단지 이제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셨던 것이 사회 문제나 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욕구 불충족이나 사회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찾는가? 어떤 사회 문제의 원인을 잠시 보시면 사회 문제의 원인을 기능론에서는 어디서 찾죠? 기능론에서는 부적응에서 찾습니다. 부적응.
기능론에서는 사유의 구성 요소들, 즉 인적 구성 요소인 우리 같은 인간이나 물적 구성인 제도, 정책, 시설, 기관, 보이든 안 간에 인간이 아닌 이런 구성 요소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그리고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켜요. 아주 일부 구성 요소가 그들이 해야 될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왜냐하면 그가 환경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을 부적응이라 하고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적응이라 하고 환경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부적응이라 하고 환경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을 부적응이라는데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부적응해서 찾습니다. 일탈, 탈선 또는 비행 이런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응이지요. 부적응. 환경과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 그에 비해서 갈등론에서는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지요. 불평등에서. 그야말로 빈곤, 실업, 박탈, 이런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 등은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구조상 모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거든요. 그에 비해서 신갈등론은 통합론이라고도 합니다. 신갈등론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해체해서 찾습니다. 해체해서. 어쩌면 가족 해체, 또 사회 해체. 잘 사는 애들과 같은 타워 팰리스에도 그 뒤에 있는 초등학교는 뭐냐면 초등학교 있는 애들이 이쪽 놀이터도 못 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초등학교 입학을 못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자기들 자식을 마치 특수아이권 그 마냥 이렇게 입학시키려는 그런 무지몽매한 이런 부모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해체, 사회 해체, 또 국가 해체, 민족 해체 이런 등등. 자, 여기 리치몬드 것을 보시면은요. 리치몬드는 환경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에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좀 더 한다면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개인에게 환경과의 관계를 개별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이 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말하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환경과의 관계를 개별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자, 이게 인격 발달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인격 발달을 퍼스널리티라고 영어를 쓰거든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책을 쓰는 분이 그것을 구글 번역기에 집어넣으니까 도덕, 인격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인성, 성격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격이 뭐예요? 성격. 성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캐릭터라고도 하지만 퍼스널리티를 같이 쓰거든요. 성격은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질을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뭘로 한다면 본래 이 의도는 너무 갑자기 도덕책이도 있고 어떤 좀 희한한 사람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답, 인격 발달 이렇게 해서 또 출제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리치몬드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을 제대로 본 건 아니죠. 이건 뭐야? 결국에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환경 조정을 통해 우리는 환경 조성은 간접적 서비스라고 그러죠. 직접적 서비스, 직접적 서비스나 직접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기, 지지하기, 카타르시스 이런 등등 직접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 서비스나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환경 조정이나 환경 조성이에요.
그래서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환경 조정을 통해 인격 발달, 즉 적응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련의 과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리치몬드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치몬드의 의도입니다. 이 리치몬드는 이렇게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예요? 클라이언트지요. 그렇기 때문에 리치몬드의 정의는 미시적 접근이다. 사회복지 실전에서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 옛날에 다 생각나실 겁니다. 미시적 접근은 누구를 대상으로? 클라이언트나 그의 가족. 중범위적 접근, 매조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나 조직. 그런가 하면 거시적 접근은 또 요즘은 조직이 범세계적으로 이게 큰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소위 뭐 녹색연합이라든지 이런 소위 NGO들도 있으니까 큰 조직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요. 여기는 개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리치몬드의 정의는 미시적 접근이다. 미시적 접근이다. 그리고 여기 도모하는 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1917년 리치몬드가 정의를 할 때 아직까지는 워커 중심이라는 거죠. 워커 중심의 치료를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은 70년대나 되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으로도 그 당시에는 전문가인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환경 조정을 통해서 적응 상태로 끌고 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워커 중심의 치료를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인격 발달의 말 썼지만 그래서 리치몬드 정도 보시고 뭐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 가는 건 그냥 교재를 맡다 보면 번호가 맞이하더니까 하나씩 집어넣는 거거든요. 거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중요 표시하시고 가지고 가십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또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이 곧 사회복지 실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이게 바로 종래 또는 전통적인 가장 기본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있죠.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할 적에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향상에 드는데, 능력의 향상. 근데 능력을 갖춰봤자 마당이 안 깔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체계와의 연결을 시키는 것도 연결. 종래는 워커 중심일 때는 이럴 필요가 없었죠. 워커가 자원 가지고 가서 풀어줬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필요한 체계를 연계시켜주는 것을 또한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어떤 자원이나 체계를 보유했어도, 확보했어도 그 마당이 안 깔렸으면 법적, 제도적, 정책적 허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를 위해서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 법도 만들고 제도, 정책도 정비하는 운영 능력의 향상. 자, 이것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 개발에 기여. 그래서 핑커스와 미나는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이렇게 4개로
먼저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주로 하되 필요한 자원이나 체계가 있다면 연결시켜주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제도적, 정책적, 법적 지원망이나 마당이 안 깔렸으면 마당을 만들어주고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새로운 이론 개발에 기여토록 하고 이 네 가지를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적, 핑커스와 민한 거기다가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적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실천 과정의 목적이 나와 있죠. 거기는 뭐 줄칠 건 아니지만 줄치면 자꾸 보고 싶으니까 그냥 가볍게 싹 지나가겠습니다.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자, 과정이 그렇습니까? 뭐 두 번째 볼 것도 없고 세 번째, 3번 한번 체크해보세요. 3번.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 자신들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은 성선설의 입장에 있으십니까? 성악설의 입장에 있으십니까? 성선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가치에 가까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동체적 가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악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착하게 태어나든 악하게 태어나든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교육이나 사회복지 실천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착하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가치에 가까워지려고 하게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방식을 써야 하잖아요. 내 새끼인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요? 언젠가는. 저놈이 지금 이렇게 사춘기가 좀 길어서 겉돌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요. 그때 내가 참았으면 될 것 좀 했더니 그때 집 나갔지만 언젠가는 나 전화 못 받고 이사 못 가. 엄마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선설의 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선설의 가치관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기다릴 거예요. 농장 모형이라고 합니다. 농장주가 자기 농장에 있는 작물을 빨리 키우고 싶다고 해서 들고서 있으면 빨리 크겠습니까? 말라 죽어버릴 것이고 실하게 키운다고 해서 퇴비나 비를 왕창 때려 부시면 썩어 죽어버릴 거예요. 답답해도 기다려야 돼요. 그에 비해서 성악설이라는 것은 이미 DNA 자체가 각자 살기로 저잘난 맛으로 살게끔 DNA를 타고났다면 어릴 때부터 만들어버려야 돼요. 강제, 체벌, 공장 모형이에요. 일정한 인간들을 만들고 거기다 찍어대는 공장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3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4번, 3번 정도만 보시면 1번의 삶의 질은 아시는 것이고 3번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 자신들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장에서 보면 이거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것이 똑같은 글자인데 시험지에서 쓸 때와 책에서 쓸 때는 또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3번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책마다 써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썼습니다. 근데 여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적이란 단어는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 목적이란 단어가 참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목적 중에 최상위의 국가 수준의 목적은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수준의 목적은 이념이라고 사회 수준의 어쨌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뭐예요? 합격이잖아요. 수석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수석? 합격.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사회적 수준의 목적은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수준의 목적은 목적. 그에 비해서 개인적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개인적 수준의 목적은 목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똑같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가 수준의 가장 포괄적인 것은 이데올로기, 이념이라 하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목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개인 수준의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은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목표는 목적을 세분하는 것이고 단기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1번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3번 B급이지만 사회복지 실천에서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개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방황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입이 끝난 후에도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밑에 뭐 사회복지 실천까지 목표까지는 시간이 있으면 보시고 거기까지 안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거기 4번 안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표는 6번 보시면 사회환경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정도 말고는 위에서 뭐 틀릴 거 뭐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니글. 그 개콘에서 나온 단어가 나오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표는 뭐 기역, 니은 쭉 보시면서 디귿, 리을 볼 것도 없지요. 또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행한다. 사회환경정책의 영향력을 행한다. 미음, 비읍 정도 보시면 위에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별표하실 것은 거기 보면 보엠이 제시한 사회사업의 기능 1, 2, 3번 나와 있죠. 제목으로만. 사회사업의 기능 결국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죠. 사회복지 실천은 같은 사회사업의 기능. 보엠이 제시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를 가지고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고 현재 필요한 자원을 연결이나 제공시키는 기능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거기 1번, 2번, 3번을 그렇게 선생님들이 보셔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기능 역할을 하고 현재 필요한 자원을 제공 또는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는 기능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엠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한 문제를 좀 겨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념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인도주의, 그리고 사회진화론, 또 민주주의, 뭐 개인주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냥 다양화라고 적었습니다만 복합적인 다양화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 보면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언급한 최초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박애사상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이죠. 순수한 사랑의 실천의 이념을 인도주의라고 합니다. 출처하실 것은 거기 2번 인도주의는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원들의 철학이었다. 그야말로 먹고 살만한 자선 우회 방문원들은 어떤 신분이었죠? 주로 중산층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한 중산층 부인들이 상류층의 자선활동, 조직화 활동, 자선사업에 같이 동참하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회 방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선조직의 우회 방문원의 이념은 인도주의 이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인도주의의 이념이 좀 다소 변화가 되는데 3번에 보시면 인도주의는 타인을 위하여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위한 봉사로 시작이 됩니다. 봉사로. 그래서 두째 줄 끝에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셋째 줄 그러나 거기 보세요. 오늘날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위한 무조건적 봉사에서, 오늘날에는 인도주의가 다소 변화가 되는데 무조건적 봉사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봉사로 개념이 변화됐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것은 자선조직협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했지요? 자선활동을 빈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그야말로 진정 열심히 살고 신신도 돋았고 아주 양심적이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만 도와줬지, 그러지 가치롭지 못한 사람은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타인을 위한 이타주의적 순수한 사랑이 점차 조건부 사랑으로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 쪽으로 변화해 갔다. 그런 정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국가의 이념은 그야말로 구빈이란 이념으로 공공부조는 누구나 도와주지만, 누구나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로운 자에 대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단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법에는 무조건 기초연금 다 안 주잖아요. 일정 위법한 사항을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지시켜버리잖아요. 안 줍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가치. 아픈 사람이라고 보험료 냈다고 다 건강보험료 냈다고 다 보험 처리해 줍니까? 아니죠. 의사 말 안 듣고 지가 자해오고 이런 놈들은 다른 사람이 낸 건강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주의의 이념이 이제는 무조건적에서 조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진화론, 별표를 하시고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론이죠. 적자생존론.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이 적자생존이죠.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자, 적자는 생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도태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들은 살아남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도태시켜버림으로써 자연의 순환을 원활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끌어간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런데 미친놈들이 나라까지 나서가지고 도태되어야 할 존재까지 자꾸 살려놓고 있냐. 진짜 살아야 될 삶마저도 팍팍하게. 이게 바로 사회진화론이에요. 그 때문에 사회진화론을 그 옆에다가 스펜서주의, 미국 스펜서라는 사람, 스펜서주의 또는 어떤 이 스펜서 미국 방식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은 공공부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복지를 한다 해도 어떤 방식? 위렌스키와 르보비시로 온다면 자녀적 복지를 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고도 안 풀리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도와주지만 노력도 안 하는 놈들에게 빵을 나눠준다는 것도 미친 짓이다. 자, 그런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사회진화론은 진화 법칙에 의해 이른바 사회 적합계층인 사회 중요 인물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계층은 사회 부적합 계층으로 자연 소멸된다는 입장으로 결국에 자연의 순리를 인간 사회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국가까지 나서가지고 구빈이란 이름내하고 이렇게 장난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진화론도 역시 3번의 둘째 줄 자선조직협회의 봉사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그렇죠?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진화론이 반영된 구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민주주의 이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것 민주주의죠.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가 되겠는데 거기 보면은 2번 보세요. 1번은 2번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2번을 보시면 모든 인간의 평등, 민주주의는 평등 이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클라이언트도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철이 아시죠? 영철이? 호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 도와줘야 되는 걸 때 영철이도 다 잘 먹이고 호순이도 잘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선생님들에게 사형 찬성이냐 사형 반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개 잡놈이라고 하는 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이 선까지는
살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이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됐겠어요. 자식 하나가 죽으면 그 부모가 나쁘겠습니까? 외할머니, 할머니, 고모 이뻐했던 그 주변들이 그리고 그 커나가는 주변 형제자매들까지 몇 대에 걸쳐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놈이 사람 됐다고 이제 무념무상에 책이나 있고 이렇게 있으면 글쎄, 그 얘기를 잘못하면 또 이념 전쟁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 이념은 민주주의의 이념인 겁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도 최저한의 평등은 구현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고, 그 경우는 민주주의 등장과 함께 클라이언트를 위한 무조건적 봉사 정신이 약화되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택적 봉사 철학이 강조되었다. 5번에 보시면 민주주의는 현대에 오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가치적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옛날식으로 온다면 도와주면 주는 거나 먹지. 평등이란 이념에도 받아먹는 사람도 주는 사람과 대등하게, 나 그거 라면, 나는 매운 라면 안 먹는데요. 그래도 흰라면을 갖다 주면 나는 그중에 어떤 회사치를 먹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 이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인데, 그래서 평등이란 단어는 약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진 자가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해도 건방진 거죠. 아주 건방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보시고, 다음에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저먹고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할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주의는 작은 정부론,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를 맞으면 끄집어내는 것이 개인주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의 첫째, 개인주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형태로, 두째 줄, 사회복지마저도 시장에 맡기자는 자유방임 정책을 등장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는 2번의 두째 줄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처먹고 살 것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한다고? 수혜자의 축소를 가져왔다. 수혜자의 축소를 가져왔다. 우리가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성향이 좌우로 온다면 좌측 계열과 우측 계열은 벌써 수혜자의 범위, 숫자가 똑같아 해도 주는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뭐 좌우가 없죠. 우리가 보면은 뭐 무상양육, 모두에게 무상양육을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이나 박원순 씨가 이끌어왔던 무상급식 다 준다는, 어느 것이 좌고 어떤 게 우예요? 다 좌잖아요. 다 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극우 세력이 극좌 정책을 통해서 표를 얻지 않습니까? 모든 노인에게 다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그 극좌적 정책을 가지고 극우 박근혜 후보가 표를 얻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좌우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개인주의는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를 이끌어감으로써 수혜자의 축소를 가져왔다. 2번의 두째 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양화 이렇게 되어 있는 다양화. 다양화에서는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다양화에서는 2번 다양화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한 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강점 관점 모델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뒤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 권한 부여 모델은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공자 수혜자의 개념을 제공자 소비자의 개념으로 기본 철학의 변질을 가져왔다. 그래서 다양화를 통해서 이제는 주면 받아먹는 수혜자가 아니라 주더라도 당당한 대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의 개념으로 개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양화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워커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5대5 대상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 지금까지는 전에는 아예 인정되지 않던 클라이언트의 권한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것을 클라이언트 중심이대로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권한 부여 모델은 어느 선까지가?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자적 관계를 이루는 선까지 가거든요. 5대5 관계까지 간 거예요. 5대5 관계.
그래서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되니까 수혜자란 말을 쓰지 않고 소비자라는 말로 쓸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권한부여 모델에서 하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이념은 다양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2번에 사회복지의 철학이 나와 있죠. 기본가치. 자, 여기는 기본가치에서 인간존엄, 그냥 제목만 짝을 보지 마시고 인간존엄, 인간의 자기결정권, 평등, 인간의 균등한 기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회복지의 철학은 당연히 인간존엄은 아예 시작점인 것이고,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오늘날에는 자기결정권.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에 나중에 BS태그 7대 원칙 다 선생님들 배우시겠지만 7대 원칙 중에 자기결정의 원리를 뭐라고 그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제1의 원리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기결정. 그리고 평등. 기회균등이죠. 그 다음에 평등은 절대적 평등은 아닙니다. 평등, 기회균등,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정책론을 배우겠습니다만 상대적 평등관이지만 어쨌든 그 제목만 적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2장 발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